안녕하십니까. 고전 한문의 이해와 해석법이라는 강제명을 가지고 강좌를 하게 된 정리입니다. 먼저 본 영상을 보시고 혹시 이제 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가능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전 한문에 대해서 많이 아실 거예요. 그죠? 지구들을 보셨을 텐데 또 우리 50+ 선생님들께서는 좀 약간 한자와 한문이 익숙한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내용부터 좀 확인을 하고 들어갈게요. 항상 우리가 한자어, 한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구분을 굳이 하자 그러면은 한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낮게 한자를 그냥 편하게 한자라고 표현을 하고, 한자어 그러면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 있죠?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를 한자어라고 하고, 한문 그러면은 항상 우리가 한자와 한문을 혼용해서 쓰는데 한문은 한자 또는 한자어로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을 해주셔서 사실은 한자와 한문 파트가 어떻게 보면 같은 테두리 안에서 별개로 운영이 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대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한자 급수 시험 같은 게 요즘에 있죠, 자기 시험이. 그래서 2급 되면 보통 3,500자 정도로, 물론 시행사마다 차이는 있는데 이 한자를 많이 아신다고 해서 한문을 잘 하실 수 있을까요? 한문을 해석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한자나 한문을 기존에 해오신 선생님들께서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한문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한문에는 문법이 없다, 이런 말씀을 만약에 들어보신 선생님께서는 한문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하신 선생님이고, 또 못 들어보신 선생님께서는 한문에 침을 갖고 하다 보면 이런 표현을 좀 듣게 되는데, 문법이 없다고 그러는데 왜 문법이 없다고 그러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제 촬영을 하고 있어서 통상적으로 수업을 할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분 한 분 제가 어느 정도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여쭤보는데 바로 넘어가 볼게요. 왜 한문에 문법이 없다고 표현을 쓰냐면은 한문에는 예외가 많아요. 즉 어떤 가정이 A는 B이다라는 가정이 이게 법칙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A는 B여야 돼요. 근데 계속 그러다가 어떤 상황에 가서 갑자기 A가 C가 되고 D가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죠. 예외적인 상황이 되고 이거는 이 가설은 법칙으로서 채택이 안 되죠. 한문에는 100% 맞는 규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상황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A는 B다 이렇게 했는데 쭉 가다 보면 C도 나오고 D도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무시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요거를 한번 저희가 한번 몸풀이 하는 입장에서 개념으로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무도인지단 이렇게 돼 있네요. 무도인지단이 돼 있습니다. 한자는 뭐 쉽죠. 쉽다는 표현보다 그냥 뭐 이렇게 어려운 한자가 없죠. 없을 무자, 길도자, 사람인자, 갈지, 짧을 단, 무난한 한자인데 이 한자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이 한문을 해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한번 좀 시간을 노려야 되는데 바로 제가 시간 관계에서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자의 뜻을 갖고 이 글을 풀이했을 때 가능할 수 있는 길이 이거죠. 없는 길을 사람이 짧게 간다. 언뜻 보니까 말이 되는 듯 싶지만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죠? 네? 해석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의 지식으로 풀었을 때 이런 풀이가 가능한데 말이 앞뒤 내용이 연결이 안 되고 문맥상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죠? 이 한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한문의 규칙이, 한문에 대한 기본 정보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보시면 한문에서
없을 문자는 이 통상적으로 한문은 통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부정사는 금치사랑 통형이 됩니다. 그래서 없을 문은 하지 말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고, 길도자는 명사에 있을 때는 길이지만 동사, 서술어일 때는 말하다는 뜻이 되고, 사람에는 통상적으로 사람의 뜻보다 타인, 남의 뜻으로 더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갈지자는 가다는 뜻으로는 실질적으로 한 1, 2%, 3% 정도 쓰일까요? 실질적으로는 어조사의 뜻으로 쓰이고, 짧을 단자는 짧다는 뜻에서 단점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이 위의 문장을 이해를 해서 풀이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겠죠. 없다, 하지 마라, 말하다니까 무도니까 말하지 마라. 뭐를? 인지, 단을. 사람의 단점이 아니고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마라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마라. 한문은 문법이 없다는 표현을 쓴 이유가, 한문은 특징이 아주 다양한 특징이 가지고 있어요. 2, 3천 년 전에 쓰이던 언어다 보니까 많은 예와 또 변화, 그리고 또 이렇게 뭐랄까 그때에 따라서 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주제별로 특징이 상이합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한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입니다. 그래서 일자 다이라고 해서 하나의 한자가 하나의 뜻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를 쓰이는데, 예를 들어서 일사자가 서술어로 쓰일 때는 섬기다는 뜻으로 섬길사가 되고, 같을 여자가 어조사로 쓰이게 되면 마냥여라는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통형이라는 것은 옛날에 2, 3년 전에 많은 한자가 없다 보니까 계속적인 한자를 더 만들어내는 것보다 기존의 한자를 다른 용도로, 다른 뜻으로 또 빌려다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통형이라고 해서 엄연히 다른 한자지만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한자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한문에. 그래서 분명히 이게 말씀 설자고 요거는 기풀 열자인데, 우리 논어의 제일 앞에 보시면 있죠. 하기 시작지면 부력 여러와라고 해가지고, 그때 부력 여러와에서 부력 설자를 써놓고 읽기를 열로 읽고 뜻도 기쁘다고 읽죠. 뜻을 새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른 한자를 쓰고 그와 유사한 형태의 음이나 음을 가진 한자 또는 유사한 발음의 한자를 빌어다가 서로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표시는 이게 아주 어려운 한문 해석에 있어서 상당히 난제인데, 띄어쓰기, 쉼표, 물음표 이런 부호의 표시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단지 그 기능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이걸 우리 통상 허사 또는 어조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이 이제 문장에서 띄어쓰는 역할, 쉬는 역할, 또 물음표, 마침표의 역할을 대신하게 합니다. 변화라는 것은 수, 인칭, 시제에 따른 변화가 없다. 영어로 예를 들면은 복수나 1인칭, 2인칭 또는 과거, 현재에 따라서 동사가 변화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 한자는 한문에 있어서는 수, 인칭, 시제에 따라서 동사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그걸 과거인지 복수인지, 물론 약간의 그런 히트나 이런 것은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이것은 한문에서는 이런 변화를 알 수 없고 문맥상에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품사, 고정된 품사가 없다. 품사라는 건 명사, 대명사 이런 걸 얘기하는데, 식자가 명사로 쓰일 때는 밥식이 되죠. 근데 동사로 등장, 이 모양의 변화가 없이 동사로 쓰입니다. 그럼 먹다가 되고, 오드이자가 옷이라는 명사로 쓰이다가 또 그냥 입다라는 동사로도 쓰이게 됩니다. 성분은 고정된 성분이라는 건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런 성분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청산 그랬을 때는 풀을 청자는 앞에서 주어가 돼요. 근데 이게 산청 그러면 산이 푸르다 이래서 어떻게 되죠? 서술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조가 이제 조사죠. 조사, 토시. 우리는 은는 이가, 또 목적격엔 을를, 보호에는 뭐뭐에 이런 조사 내지 토시가 있는데, 이 한자에서는 한문에서는
그런 토시가 조사가 별도로 없고 단지 그 기능을 어조사가 도와서 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문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특징을 이해한 상태에서 한문 해석을 하셔야지 한문이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고 또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한문을 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제 언제나 물리가 좀 트일까, 즉 한문의 문장을 보고 바로 이해를 하고 해석할 수 있을까 해서 그거를 하는데 보통 한 3년, 5년 하신 분도 언제나 제가 물리를 틀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물리라는 거를 옛날에는 다독 그래서 독소백편 의자현이라 그래가지고 다른 방법이 없었죠. 그냥 모르는 글도 100번을 읽으면 뜻이 저절로 알게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과거에 우리 선현들은 이런 방법으로 다독을 통해서 물리를 트였습니다. 많은 이 독해라는 것은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배울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문장 구성을 이해를 하고 나서 그 문장을 이해하느냐 아니면 많이 읽어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져서 그 뜻을 이해하느냐인데 이 다독에 물론 다독이 물리를 틔울 수 있는 방법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 해오셨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오늘날의 문제를 몇 가지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 옛날에는 이 생활화돼 있었기 때문에 시간 그러니까 일단 먼저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뭐 우리가 맹자 삼천독을 하면 뭐 뚝딱지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러면 뜻을 이 한문에 물리가 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가 맹자 삼천독을 하게 되면 글쎄 시간이 거의 뭐 올인해가지고 하신다 그래도 1년 이상 최소한 수년은 걸려야지 이 맹자 삼천독이 가능한데 저희에게 그런 시간이 당연히 없겠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렇고 두 번째는 당시는 한문이 한자가 실생활에 계속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읽으시다 보고 또 그 읽은 내용이 딴 데서 더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가능은 했는데 지금은 사실 뭐 한자 한문을 좋아하시는 선생님들도 여기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는 없죠. 그래서 공부하실 때 그때뿐이기 때문에 이 실질적인 효과가 부족하고 또 하나는 이해가 이 다독에 있어서 모르는 제가 불을 좀 빨갛게 모르는 글을 100번, 1000번을 읽는다고 해서 뜻이 저절로 통하는 경우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없습니다. 이때 복소백변 의자연이라는 건 뭐냐면은 뜻은 해석은 직역은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직역은 됐는데 그 깊은 뜻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은 됐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할 때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고 알게 된다는 얘기지 아무것도 모르는 글을 전혀 모르는 한자를 100번, 1000번 읽는다고 해서 저절로 알게 되는 수는 결단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라는 것은 문장의 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의 이치라는 것은 문장 구조의 이해 그 물리를 나기 위해서 문장의 이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문장의 구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문장의 구조를 이해한다는 게 뭐냐면은 그 문장의 구조라는 건 주어, 서술어, 목적어 즉 문장이라는 건 주어가 서술어 했다 이게 문장입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그 글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건 문장의 구성을 구조를 이해해서 주어가 서술어 했다 이걸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시고 해석을 하실 때는 그 설사 모르는 한자가 있더라도 좀 복잡하고 길더라도 그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을 하게 되면 한자의 뜻에 치여가지고 아까 우리가 초기에 처음에 봤던 해석처럼 전혀 엄한 뜻으로 뜻과 무관하게 멀어지게 됩니다. 자, 한문에는 문법이 없다는 표현은 이제 예외가 많았는데 문장이라는 것은 문이라는 것은 규칙이 없으면 문장이 설립될 수가 없죠. 단지 한문 문장에도 규칙이 있는데 문법이 있는데 다만 예외가 많을 뿐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한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문 문법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보시면은 소를 위해서 대를 버리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은 예외라는 것은 소수입니다. 10% 20%지. 근데 8, 90%는 적용된 규칙이 있죠. 근데 그 10% 20%가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맞는 거니 그러고 버린다고요? 그런 우를 범하다 보니까 우리가 문법에 없다는 표현을 썼어요 한문에. 근데 그게 아니고 10% 20% 때문에 예외가 아니라 80에 90%에 적용되는 원칙을 익히자는 얘기죠.
그래서 서로 인하여 대를 벌이지 말고 문장 구조 이해를 통해서 정확한 문법을 파악하자. 그렇죠? 주어가 뭐고 서술어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일단은 문맥을 문장의 기본적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문법을 알아야지 새로운 문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문장의 기본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 우리가 낯선 문장이죠. 문장은 그 보는 문장마다 문장마다 글마다 그 뜻이 들리지만 문법은 모든 글에 다 적용이 되겠죠. 자, 시간이 이렇게 넉넉한 시간이라서 제가 요점으로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과거에는 한문교육은 그 당시에는 문장이 텍스트가 이렇게 참고서가 별도로 있거나 인터넷 이런 상으로 그 뜻을 알 수가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원문 한자로 이루어진 책을 보고 그 뜻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산 넘고 물 건너가서 스승님을 찾아가서 스승님한테 그 뜻을 배운 거죠. 근데 지금은 인터넷 뚝 치면은 그죠? 책 교과서 어디나 보면 웬만한 뜻 다 해석돼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한문 교육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한문을 배우지 않습니다. 별도로 배우지 않다는 건 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현재의 한문 교육은 이게 무슨 뜻인다 보다 물론 그것도 이제 중요하겠지만 이게 왜 이런 뜻이 됐는지 구문 분석을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걸 공부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은 어떤 현상이 됩니까? 새로운 문장, 낯선 문장을 봤을 때도 이거를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게 아주 지금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현재의 한문의 교육 방법은 이게 무슨 뜻인다 이게 아니고 이게 왜 이런 뜻이 됐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낯선 문장, 새로운 문장을 보고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자, 한문 해석할 때 세 가지 유의사항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편하게 한번 일단 들어보시고 한문의 다의적 특성을 유념해서 선택하라. 자, 두 번째는 문장의 구조 분석을 통해서 의미를 해석하라. 세 번째는 전후 문맥을 고려하여 의미를 유추하라. 문맥과 문법이라는 표현에 있어서 문법이 중요할까요? 문맥이 중요할까요? 제가 늘 이제 한문에 있어서 문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잘못해서 문법을 위한 문법 위주의 공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법이라는 것은 문맥, 한문의 글을 이해하기 위한 보조 수단이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문맥이라는 것은 글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즉 문법을 보다 앞서는 것이 문맥입니다. 그래서 문맥을 고려해서 뜻을 유추하셔야 되고 한문에서는 추찰력이라는 것은 뭡니까? 미루어서 살피는 힘이죠. 그래서 추찰력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한문 해석을 위한 두 개 중요한 관점을 제가 추찰력이라는 것은 한문은 예외적인 상황도 많고 여러 가지 아까 특징에서 살펴보시다시피 부호도 없고 많은 제한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뜻으로도 쓰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 하나에 딱 이게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시면 한문 해석이 어려워져요. 미루어서 멀리 봐가지고 살펴보는 추찰력이 필요하고 포용력, 비슷한 내용이네요. 그죠? 이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나 문법적인 오류가 있어요. 10%, 20% 제가 예외가 있다 그랬죠. 그때 이거는 아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크게 보고 문맥상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문의 해석을 위한 기본 원칙을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한문식 해석이라는 것은 한문은 우리하고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한번 보겠지만 문법적인 세부상을 볼 때 보겠지만 어순이라든지 기본적인 내용이 많이 틀립니다. 근데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한문어를 할 때 이게 저거랑 같아요. 영어를 우리가 Thinking English 그래서 영어는 영어식으로 해석하라는 거 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한문은 한문으로 쓰여진 그 한문의 식으로 이해를 해라. 그리고 문법은 한문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고 도구다. 그래서 그거를 적절히 이용해서 한문을 이해하시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문맥에 따라 이해가 중요하다. 그거를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문법을 한문의 문법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에는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은 문법 그러니까 그 자체 용어도 좀 그렇고 주어니 서술어니 명사 대명사 옛날에도 안 했던 거를 지금 새삼스럽게 그냥 한번 보려고 했더니
이런 얘기가 용어가 나온다 보니까 약간 거리감이나 갖다 거부감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충분히. 많은 이거는 그 용어들은 이 그 문법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그런 뭐랄까 마찬가지 수단이고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편하게. 그거를 이게 뭐 이거는 부사다, 이거는 형용사다, 뭐 서술어 뭐 이렇게 복잡한 건 이해만 하시면 되지 그걸 굳이 기억하실 필요가 없고 절대 이걸 꼭 알아야지 한문 해석이 쉽게 되고 제대로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편하게 듣고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 시간에 그 한문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특징 때문에 해석이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거를 보시고 한자와 한문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한문 문법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한 단계 더 나가셔야 될 부분이 자 한문에 있어서 한자는 낮게 한자고 한자어는 한자로 이루어진 한자 단어를 한자어라고 하고 그런데 한자로 이루어진 문장을 한문이라고 하는데 구절문이라고 또 구분을 했는데 이거는 그냥 한문 문법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수단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해만 하시면 이해만 하죠. 구라는 것은 단어의 결합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지금 보면 대학지도는 제 명명덕에서 대학의 강령을 써놨는데 이제 큰대 배우락은 한자죠. 그 대학이 돼서 한자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학지도 그러게 되면은 요거를 우리가 구라고 표현합니다. 요거까지 들어보시면은 절은 그런 뭐냐? 대학지도는 제 있다 어디에 명명덕 명덕을 밝히는데 있다 그럴 때 이 명명덕을 살펴보시면은 명덕이라는 것이 목적어서 명덕을 밝힌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문장이 있죠. 요게 문장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요 부분에 있어서는 요 세 개의 단어 중에 서술어가 들어가서 이다라는 문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절이라 그러는데 문과 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구와 절의 차이는 구는 아무리 길어도 뭐가 없다? 동사 즉 서술어가 없다. 그 절은 짧든 길든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 안에 서술어가 있다. 그럼 절입니다. 그러면 절과 문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냐? 절은 하나의 큰 문장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절이고 이게 독립돼서 떨어져 하나의 문장을 형성하게 되면 문입니다. 이 정도만 간단하게 이해하시고 지속적으로 문장을 접하면서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일단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문 문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벌써부터 이제 좀 복잡해지는 게 아니라 용어상 거부감이 생기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이 자, 품사가 있고 성분이 있고 구조, 구성, 문형 요 5가지로 한문의 문법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했다기보다 기존에 있다 문법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걸로 간단하게 오늘 이 시간에는 당연히 이거를 다 살펴보는 게 아니라 아웃라인 큰 틀에서 한번 쭉 계열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문의 품사라는 거를 그럼 품사는 뭐냐 그러면 문장을 이루는 가장 작은 최소 기본 단위를 품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표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품사에는 실사라는 것이 있고 허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들어가면 실사라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을 우리가 실사라고 해서 요거에는 뭐가 있냐면 명사, 대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이런 걸 우리가 실사라는 표현을 쓰고 허사는 단독으로 어휘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 단지 문법적인 기능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한문의 특성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띄어쓰기도 없고 과거나 현재 인칭 변화도 없고 성분의 변화도 없이 모양의 변화, 성분이 변화 그런다 그랬죠. 그런 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부분이 바로 이 허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사에는 크게 어조사, 개사, 접속사, 감탄사가 할 때 한문이 아직까지 체계가 없다는 표현을 쓰면 좀 안 되겠지만 하여튼간에 많은 이설이 있어요. 그래서 딱히 이렇게 정리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렇게 여기에 있다 이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이해만 하시면 되니까 편하게 보시고 그래서 품사라는 것은 한문 문장을 이루는 최소 단위인데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명사 그러면 말 그대로 이름 명자 말씀 사자죠. 사람의 이름이나 사람, 어떤 사람들, 물건, 여기 간단하게 쓰라고 저렇게 안 됐네요. 사물이나 사람의 인물인데 뭐 꽃, 나무, 공자, 맹자 이런 걸 명사라고 하고, 대명사는 그 명사를 대신해서 가리키는 말이죠. 너여, 그기, 저피 이런 식으로 대명사. 동사는 동작의 행위, 존재, 소유 등을 나타내는 말로 우리가 행 그러면 어디에 가다, 그죠? 이런 거죠. 식도 먹다, 그거를 우리가 동사라고 하고,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게 아니면 또 상태, 푸르다, 이쁘다 이런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걸 형용사라고. 그래서 푸르다, 아름답다 이런 거. 부사는 동사, 형용사, 부사를 수식하는 거죠. 아주 급히 뭐를 하다, 반드시 있어야 됐다, 반드시 뭐하다 이런 식으로 부사. 어조사는 문장의 어기를 기능하는 거고, 흔하게 지어언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깊이 설명하진 않고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품사 다음에 이제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를 우리가 성분이라고 하는데, 성분이라는 것은 주성분과 부성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주성분이라는 건 사람의 골격을 이루는 필수 뼈대처럼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호를 주성분이라고 하고, 이 주성분의 내용을 수식하는 걸로 관형어, 부사어가 있어요. 관형어는 사실 이제 형용사처럼 명사를 수식하는 거고, 부사는 명사나 동사나 또 다른 부사,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어라고 하죠. 즉 수식어. 그래서 이런 성분이 있고, 성분에는 지금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있는데 간단하게 볼게요. 자, 문장의 주체가 되는 말을 주어라고 하고, 부모 출입 그러면 부모가 주어가 되죠? 네. 서술어, 주어의 서술어는 서술하다는 말이 좀 이거 정확한데, 미리 결론 하나 말씀드리면 한문 해석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는 서술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데, 서술의 개념 정의를 하시면 뭐를 서술하는 거다? 주어의 상태, 성질, 유형, 행동 이런 것을 표현하고 설명하는 것을 서술어라고 해요. 그래서 서술어는 뭡니까? 오비라긴 해요. 오가 주어죠. 까마귀가 날다, 날았다, 배가 떨어진다 할 때 비와 락이 서술어죠. 목적어,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뭐를 먹었다 그러면 뭐를 먹었지? 밥을 먹었는지 과자를 먹었는지, 그죠? 그럴 때 그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말에서 부모님께서 부르셨다 누구를? 나를. 그래서 나가 호가 서술어고, 서술어를 보충해 주는 말. 자, 장유, 유성, 어른과 아이에는 있다. 있는데 뭐가 있다? 그렇죠. 순서가 있다. 즉 여기서 차례가 있다. 그렇죠? 여기 차례가 보호에 해당되는 말이고, 수식어는 수식 한정하는 백화가 만발했다 그럴 때, 백화는 원래 꽃이 피어 있다는데 꽃이 무슨 꽃이다? 흰꽃이 피어 있고 피어 있는데 만발이니까 아주 가득 피어 있다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수식어. 독립어는 별 중요하지 않지만 성분상 넣는 거고, 독립돼서 하나의 뜻을 가진 겁니다. 이상이 이제 성분을 간단히 살펴봤고요. 한문의 이제 품사, 성분, 그 다음에 구조죠. 구조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문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요 네 가지 핵심 주 성분이 구조를, 뼈대를 이루는 겁니다. 이루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 가지 구조의 형태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영문 각을 살짝 보시면 기본적인 거니까 영어의 5형식 있죠. 그거랑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한문에는 4형식이다. 영어에 있는 마지막에 있죠. 간접 목적어, 지적 목적에서 그 문장이 빠지고 4개가 이제 한문 문장의 내부의 구조인데, 주어, 서술어, 목적어, 그다음에 보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요 4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문은.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보시니까 이게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거 그냥 이게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보시고, 여기서 핵심은 뭐다? 요거 보시면 돼요. 여기 서술어에 빨갛게 제가 해놨죠. 즉 한문 문장은 4가지 구조를 이루는데, 이 4가지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서술어의 성격으로 나눠지는.
그래서 결론은 서술어를 이해하시면 이거 다 되는 거지. 이게 뭐 1, 2, 3, 4 첫 번째는 뭐 주어 서술어, 두 번째는 이런 거 필요 전혀 없이 서술어의 성격에 따라서 한문은 4개로 나뉜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 자, 그래서 이제 4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거는 3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문, 그러면 딱 내용 봐도 간단한 문장이죠. 단문의 기본 구조, 그래서 주요 성분. 그러니까 문장에, 쉽게 문장에 하나의 문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어가 서술어 했다, 이게 문장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서술어로 만들어진 구조를 문장 단문이라고 하고, 그 단문의 기본 구조라고 하고요. 일단 단문이라고 하고, 복문이라는 것은 그런 일단 느낌상 봐도 2개 이상의 주어와 2개 이상의 서술어, 즉 2개 이상의 문장이 결합된 문장을 복문 또는 복합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단문에서 그냥 단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기본 구조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이겁니다. 또 하나가 있는 게 단문은 단문인데 단문에 수식어가 들어가가지고 문장이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단문의 확장 구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문의 구성은 3가지 형태를 띱니다. 자,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단문이라는 것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4가지 아까 있죠, 구조? 이것이 이제 이루어진 거고, 단문의 확장 구조라는 것은 그 기본 구조의 수식어가 뭘까요? 아까 관형어, 부사어 말씀드렸죠. 그게 수식어입니다. 그 수식어가 들어가서 그러면 결론은 문장이 길어져서 확장된 거죠. 그게 확장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서술로 이루어진 문장이 단문의 기본 구조와 단문의 확장 구조. 3번째, 문장 구성은 3가지로 되어 있다 했으니까 복문입니다. 복문은 주술 관계가 복합되어서 이루어진 문장. 뭔가 좀 복잡해 보이죠. 자, 그래서 하나 이상의 주어와 서술어가 결합된 문장입니다. 즉, 2개 이상의 단문이 결합된 문장. 간단해요. 우리가 나는 뭐 했다. 이때 나는 뭐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했다. 아니면 나는 난데 또 어떠어떠한 나다 해서 막 이렇게 문장이 여러 가지 주어, 서술어가 들어가면서 복잡해진 문장이죠. 말 그대로 복문 또는 복합문이죠. 이렇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3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요 문장이 로서 이제 문장이 완성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겠죠. 문장에는 형식이 있는데 이거를 문형이라고 그러고, 여기 이 문형은 12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하나 둘도 복잡한데 12가지 딱 펴놓고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확 하실 수 있는데 전혀 의미가 없고 그냥 나중에 편하게 보시면 구분상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이거를 다 이해는 약간 해주시면 좋은데 하여튼 알 필요 없고, 문장의 형식은 이러이러한 12개가 있구나, 이 정도면 되지. 그거 뭐 그냥 신경 쓰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쫙 해서 이것만 딱 하시면 오늘이 아닌 이 시간에는 정리가 될 겁니다. 자, 한문에는 문법이 있죠, 반드시. 그래서 한문의 문법을 잘 아셔가지고 이 문장이 왜 이런 뜻이 됐는지를 이해하셔야지 새로운 문장을 접하실 때 그 문장을 이해하실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좋은 수단과 도구니까 절대 10% 20%의 예외 때문에 이 문법을 버리지 마. 80에 90%의 적용 원칙을 버리지 마시고 8, 90%의 적용 원칙을 가지고 한문을 이해하신 다음에 10% 20%의 예외적인 상황을 접했을 때는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미루어서 살피는 추찰력과 그 넓게 이해하시는 포용력을 가지고 한문을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5가지로 구분해서 첫 번째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한문 문장을 이룬 최소 단위가 있는데 그걸 품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품사에는 명사, 동사, 형용사, 어조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딱히 요것만 있다는 건 아니에요. 다른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품사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죠? 아시는 거니까. 품사. 그 다음에 이 품사를 왜 알아야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품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걸 바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성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명사는 통상적으로 주어나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명사가 뭔지 먼저 알아야지 주어, 목적어 이런 걸 이해하기가 쉽겠죠. 딱히 100%
때로는 이 한문의 변화가 많고 이해가 많기 때문에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를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하고 끝났으면 너무 좋은데 안 그래요. 뭐냐? 서술어 역할도 때로 합니다. 아는 그거는 10%, 20%, 30% 그죠? 그런 상황이니까 예외적인 상황은 일단 놔두고 기본적인 상황이 있어서 한문에서는 품사가 있는데 이 품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뭐다? 성분이다. 그 성분을 우리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동사. 동사는 하는 주 역할이 뭐다? 서술어죠, 서술어.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장을 기본적으로 이해하신 다음에 그 문장, 품사죠. 품사를 이해하신 다음에 그 품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인 성분을 이해하시고 그럼 이 성분을 왜 이해를 해야 되냐? 그건 한문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죠. 아까 제가 물리를 이해한다는 거죠. 물리라는 건 문장의 구성을 이해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분을 이해하셔야지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즉 구조라는 거는 이 성분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적절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상황이 뭐죠? 서술어의 성격. 서술어의 성격에서 네 가지의 구조로 나뉜다는 거죠. 그래서 문장의 구조는 서술어의 성격에 따라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네 가지 가지고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런 식으로 네 가지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네 번째, 한문 문장의 구성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이러한 구조로 세 가지의 구조를 가지고 네 가지 형 구조를 가지고 이제 나타나는 형태가 세 가지 형태였죠. 단문, 그죠? 기본적으로 단문의 기본 구조, 그다음에 단문인데 수식어가 들어가서 문장이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문장 단문의 확장 구조. 그다음에 복문, 단문이 여러 개가 결합이 되어가지고 복잡하게 된 걸 복문이라고 그래요. 물론 이것도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간단하게 세부적으로는 못하고 간단하게나 한 번 더 살펴볼 테니까 편하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러한 그 구성을 가지고 12가지 형태의 문형을 띈다. 뭐 이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쫙 한번 보시면은 한문의 문법이라는 게 뭐 대단하고 복잡한 게 아니고 그리고 어차피 이거를 한문의 문법을 다 익힌 연후에 한문을 해석한다, 공부한다 그러면 잘못하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죠? 중요한 거는 해석을 위한 도구 수단인데 그 도구와 수단을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냥 시간과 정열을 빼가지고 막상 해석에 그 도움이 안 되는 또 역행하는 그런 우를 범하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 구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성. 단문이 어떤 형태고 본문은 어떻게 생기고 그런 걸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하고 이 시간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보시면 뭐 잊지 말자 해서 품사가 있고 그 다음에 품사가 하는 역할이 성분이 들어가서 성격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뉘고 그 세 가지 형태를 띠고 12가지 문형으로 나뉜다. 이렇게까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